2022년 2월 18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 59강입니다. 생생경매는 122쪽에 있고요.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이것도 간단해요. 저는요, 제가 자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조금, 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도 막 어려운 거 쓰고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그럼 돈이 뭔지 말이죠. 돈을 샥샥 버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임금 채권 일단 조심하십시오. 이 근로자 임금 채권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있거든요.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일반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임금 채권을 해서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상 요구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하여튼 뭐 근로자임금 채권하고요. 조세채권 이것만 이야기하면 열받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근로자임금 채권 하게 되면 이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 예. 이게 무조건 이게 제가 시간은 맨 뒤에 뭐 압류를 했다 손치더라도 근로자임금 채권하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하고요. 근로기준법이 있대요. 잠깐만요. 근로기준법.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왜냐면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저하고 아주 절친은 아니고 친했던 그 외사촌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 연세도 나이 70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게 사람 참 죽는 게 사람 목숨 팔의 목숨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구박도 당하고 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좀 벌렁벌렁거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또 코로나가 떠나가지고 상가집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급이 있대요. 있는데 이런 법 조문은 외우지도 마세요. 그냥 있다는 거지. 근로자 임금 채권 이것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니?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재보상금하고 퇴직금이 있대요. 이건 뭐다? 최우선 변제랍니다. 예.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보니까 우리가 경매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가 말이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요.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든 경매 물건에 전부 다 어떻게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2번이죠, 2번. 2번 보시니까, 좋아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 이거지. 이게 최우선 변제래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적에만 조심하자 이거지. 보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 말이죠. 몇십억이 아니 몇백억이 되더라도 참 눈도 하나 깜짝하지 마요. 그냥 낙찰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체불된 금액이 이럴 리는 없겠지만 한 100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예요. 100억 정도. 이럴 리는 없겠죠. 근데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없는데 경매 결과 보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1등을 해가지고 얼마 받았어? 1억을 받았어. 1억을. 1억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9억 원 임금 채권을 좀 회수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꼴까닥 죽어버려. 예. 없어져버립니다. 예. 당연히 경매 부동산에서 없어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사건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으면요. 이거 근로자 임금 채권 요거 죽어버리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 이거 없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도 없고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건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죠. 따라서 조세 채권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라 가지고 압류 등기가 됐다 이거죠. 일단 우리는 조심하자 이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딱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있으면 그때 조심하자 이거죠. 근데 없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화면을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라방일시가 2022년 2월 18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임금 채권과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충돌할 경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저기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보십시오. 근로자 임금 채권 있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하니까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21년 5월 11일인가요? 그 5월 11일 잠깐만요. 5월 11일 맞네.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 소재지가 만약에 서울이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답니다. 요거 최우선 변제거든요.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 아이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었는데, 이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또 보니까, 아이고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이지, 응?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해가지고, 법원에다 권리신고물 배당금 신청을 했어요. 다 근데 우리 둘 다, 최우선 변제권 가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어쨌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근데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는 거는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물건 낙찰 금액이 한 3억이다 그러면요. 3억의 절반에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네가 5천만 원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이 아니고 배당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그죠? 3억 전체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물을 제가 한 15분짜리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저희 채널에도 또 올려놨거든요. 아마 최 선생님은 보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물에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런 물건도, 이런 경우, 자 보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이거, 임금 채권하고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이 뭐 충돌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맞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이거지. 그럼 근로자 임금 채권은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땡 끝나버려요. 다 죽어버려. 지가 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기 임금 채권이 100억인데 1억밖에 못 받았어. 그럼 99억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채권 같은 경우도 체납된 세액이 얼마야? 100억이야. 근데 얼마 배당받았어? 우리 1억 받았어. 그럼 나머지 99억은 어떻게, 뭘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거지. 조세 채권도 일단 경매 땡 끝난다는 건 뭡니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 대금 납부하고 하면 일단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죠?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땡 끝나버리는데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느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랬을 적에는요, 과연 이런 경우는 또 임금 채권자가 얼마 받는지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남의 일이잖아. 그죠?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해져 봅시다.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요, 경매 물건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하고 관계 없어. 신경 쓰지 말아요. 맨날 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임차인 보니까, 어머요, 대항력이 있네. 야, 이랬을 적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배당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 배당받는 금, 이런 경우는 똑소리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똑소리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왜 없는 줄 압니까? 근로자임금 채권이, 근로자임금 채권 관련해서 법원에다 권리신고물 배당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과연 저 사람의 체불된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그런 사실관계가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되느냐? 표시 안 돼요. 자,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이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보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이 1억인데 여기 다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만 배당받아가네? 그럼 나는 낙찰자 어떻게 합니까? 나 5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하는 금액이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몰라. 모르면 이게 5천만 원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몰라. 안 돼, 안 돼. 그럼 5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인지 6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인지 그거 모른단 말이지. 아마 그 경매 기존에 낙찰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됐다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못 모르고 씩 들어갔다가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이따만하게 많게 되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걸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2021년이죠. 6월 달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게 2021년 5월 11일자리가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돼가 이제 서울 것만 이제 기억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저당권이 2021년 8월 달이잖아요. 그죠? 2021년 5월 이후니까, 이게 또 보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말이지, 확정일자도 이거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게 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요, 건저당권하고 담보가당기입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전세권은 아닙니다.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다수설에 의해 가지고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 표시되어 있는데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원 실무 제요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분이 보시고 또 태클 거실까봐 제가 조금 전에 날짜를 수정을 했어요. 왜냐면 2021년 6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2021년 5월 11일 보니까 5월 11일 이후니까 이때는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변제인데, 따라서 이때도 뭐 1억 5천만 원이라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분 갑은 말이죠,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 2달 먼저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대항력이 있어요. 주택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배당표 작성하는 데서는요, 뭐만 알면 된다. 이게 when과 where, 이것만 알면 됩니다. when과 where. when은 뭐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when입니다. 언제? 2021년 8월 달에, 그래. 왜 어디요? 서울이요. 서울이지. 서울에 2021년 8월 달에 저당권 설정되었으니까 요 당시는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계산은요, when과 where. when은 뭐다?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설정된 때가 언제요? where, 주택은 어디요? 서울이요. 이렇게 해도 1억 5천만 원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저당권자가 뭐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하니까 봐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2억으로 떡 나와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 배당 금액이 낙찰되고 나서 이제 경매 비용 빼고 나서 순수한 배당 금액이 3억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니까, 먼저 우리는 임금 채권자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0억인데 말이지, 지가 뭐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난 몰라. 3억 받았다, 알아서 잘 받았다 이거지. 97억은 가. 낙찰자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낙찰자와 관계가 있다 이거지. 왜냐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상에서 자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 전세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똑소리나게 계산해야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배당표 작성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배당표 우리가 진짜 똑소리나게 작성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지? 봐가지고 배당 금액이 3억이잖아요. 3억. 그죠? 3억이면요.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증금 1억이니까 이분 1억이면 최우선 변제금 5천만 원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5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니까 1억 원도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럼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5천만 원짜리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짜리 최우선 변제권자가 말이지 한 6명 정도 된다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죠? 우와, 그 배당 금액이 3억인데 3억으로 전체 다 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배당할 금액의 반만 떡 잘라가 반만 가져가야겠지. 반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갑입니다. 갑이 이 사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일단 이 사람 1억 5천만 원에 돼 가지고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뭐 계산하고 자시할 필요도 없어요. 임차인 봐가지고 뭐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에 우선 변제는 1억 다 받고 하니까 이때 낙찰자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우와, 이는 뭐 임금 채권 때문에 말이지. 근데 이게 최우선 변제 요 5천만 원도 최우선 변제고 2억은 요것도 시간이 있어서 한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최우선 변제란 말이지. 둘 다 어쨌든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가지면서 권리는 동등하죠, 그죠? 동등하다니까 1억 5천만 원자. 요 1억 5천만 원은 뭐다? 배당 금액 3억에 요 갑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계산하는 겁니다. 둘 다 동등해. 둘 다 동등해. 그럼 어떻게 해? 요게 해가지고 분모에 뭐가 답니까? 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임금 채권 있잖아요. 2억. 왜냐면 이 임금 채권자는 2분의 1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뭐냐면 전부 다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들어가고 다음에 분자에 뭐다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하게 되면 이게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암산이 잘 안 돼요. 1억 5천만 원 곱하기 5천 나누기 2억 5천 하면은 3천만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맥시멈입니다. 최대 5천만 원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어떻게 한다도 이 사람들은 3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다 이거지. 그럼 좋습니다.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잖아요. 여기서 여기 임차인 갑이 얼마 받아갑니까? 3천만 원 받아갔죠, 그죠? 최우선 변제. 그럼 이 사람 뭐다? 1억 5천 중에서 임차인이 3천 가져가고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 이 사람 근로자는 최우선 변제권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임금 채권 보니까 이제 반떡 잘라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1억 5천만 원 했는데 나머지 1억 5천만 원 또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그죠? 요 3억에서 여기 1억 5천만 원 넣었는데 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요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기네들 1억 2천 받았잖아요. 1억 2천. 1억 2천 받았는데 전세, 임금 채권이 2억 원이죠. 2억 원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1억 2천만 원 받았잖아요.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그럼 나머지 8천만 원만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8천만 하는 거죠. 8천만 원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7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다, 이게? 임차인 갑은 물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어. 요건 지금 최우선 변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니까, 여기 임차인은 먼저 최우선 변제를 1등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받고,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게 2억 다 받아가요. 그럼 2억 3천만 원 받잖아요, 그죠? 2억 3천만 원 받는데 여기서 나머지 7천만 원이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이니까, 1억 원이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5천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받고. 간단하죠? 어려 보여? 그럼 제가 다시 밑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원고를 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니까 임차인 최우선 면제 나와 있죠? 임차인 최우선 면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배당 금액 3억 원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의 이 최우선 면제 금액 최대치예요. 분의 이 임차인 최우선 면제 금액이거든요. 여기다 2억 5천만 원 뭐다? 2억 원 플러스 이게 임차인 최우선 면제 5천만 원이에요. 이게 안분 비례 배당입니다. 이 3천만 원 가져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는 또 뭐냐니까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임차인이 가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2천만 원이죠. 위 1번의 자녀 배당금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금 여기 3억 원에서 절반이 여기 왔으니까 나머지 절반 1억 5천만 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 배당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받고 8천만 원 받으니까 근로자는 2억 원 다 가져가는 거야. 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뭐다, 이런 임금 채권자라든지 이런 저당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동산 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임차인들이 많이 받아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자, 그럼 보니까 여기서 전체 배당 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 3억 원에서 어쨌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3천만 원 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2억 원, 2억 3천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2억 3천만 원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녀 금액이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 같으면 이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 순위에 배당한다 이거지. 근데 이 3번이 틀렸어요. 제가 자인을 합니다. 3번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얼저당권 돼 있죠. 이 얼저당권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게 저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얼저당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거 또 지울게요. 지우고 지워버리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갑은 여기서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5천만 원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갑이 뭐다 5천만 원 받아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갑이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2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 2천만 원 뭐다? 어른 말이지. 대단히 참 기분 더럽겠지만 자기 채권액이 2억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만 배당받고 땡땡땡 사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뭐 봐가지고 갑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에서 5천만 원 받아가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에서 어떻게 5천만 원 또 받아가는구나. 그럼 1억 원 다 받아가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게 없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임금채권 이거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것인데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요. 경매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 입찰 법정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달랑 보여주는 서류가 뭐 있습니까? 매각 물건 명시서하고요, 감정평가서하고 무슨 뭡니까 또 현황 조사 보고서 별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보여준다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아주 옛날부터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어떤 거냐니까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줘라. 그거 왜 안 보여주니?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게 아닙니다. 왜 안 보여주냐고, 그걸, 왜 그걸 그것도 참 답답한 게 말이죠. 매각 기일 당일날 여러분들이 입찰 법정 가보시게 되면요. 저 위에 법대라고 하죠, 법대. 대학교에 있는 법대가 아니고요. 저기, 나이 좀 먹은 사람 저 뒤쪽에 또 앉아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 집행관입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 그 나이 먹은 사람 판사님이래요. 판사가 할 일이 없어요. 경매 법정 나와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게. 아이고. 모르면 입을 찼다 마우스 하면 되겠는데, 어째 그렇게. 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옆에 또 보면 젊은 사람들, 이게 집행관 보조에 보조. 있고 또 옆에 아가씨 하나 앉아있잖아요. 현찰 시알리는 기계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법대 위에 보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쫙 펼쳐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바로 밑에, 일반인들한테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밑으로 내려가지고 열람시켜주게 되면 돼요. 열람은 시켜주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걸 열람시켜주게 되면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 이 사람들이 권리신고의 배당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제출했다 그러면요. 우리 채권액은 얼마입니다.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도 좀 분모가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임금 채권이 2억 원이라는 것을 제가 가정을 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분모 이게 나오겠습니까? 분모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얼마 받아간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뭐. 이건 모르면 이게 다 몰라요.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보여준다니까. 이게요, 제가 옛날부터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이죠. 거기서 경매 박사 방송 할 적에도 맨날 과암 주고, 한마디로 지랄 떨었어요. 혼자서. 그래봤자 목만 아픈데 봐가지고.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렇듯이 또 화면을 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럼 봐가지고 근데 임금채권자가 있네. 이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야 근데 이 사람의 금액이 몰라. 그럼 어떡하지? 근로복지공단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거 시부리가 앉아있다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입니까? 아깝해 정말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못 가르쳐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사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근로자임금 채권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 되는데, 한 1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과연 전화통화상을 해서 그 사람, 근로복지공단에 담당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1억이라는 금액을 믿고 과연 계산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간혹가다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가압류. 가압류했다가 이 양반들이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비 신청을 하고 나거든요. 그럼 가압류하게 되면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잖아요. 제 말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물 한 두세 번 계속 보십시오. 이건 지금 뭡니까?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르면 내가 당한다니까. 명도 낙찰받고 나서 명도하러 갔더니 임차인이 몇백만 원, 2,400원 안 주면 못 당한다. 갑자기 이렇게 썸네일상에 딱 표시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가서 보는 모양인데 그거 보면 뭐 할 낀데 함부로 그게 도움도 안 되는데 깝깝해 봐가지고. 그죠? 저는 요즘 말이죠. 대선 후보들 추종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그분들 추종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유튜브 이 양반들 촬영 현장 가서 막 실제 막 촬영하고 막 올립니다. 그거 보고 있어요. 이재명 씨 거 봤다가 윤석열 씨 거 봤다가 차라리 그거 보고 그거 보기 낫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까?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안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못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또 나가서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압류 청구액이 만약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천만 원 아니고 1억이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1억이면. 그죠? 자,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이 양반들도 말이죠.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당금 신청을 해요. 그런데 1억으로 해버려요. 그럼 1억이라는 최우선 변제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이 가압류 하니까 가압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게 완전히 픽스 돼가지고요. 만 1억이 되면 1억으로 채권 배당, 아닙니다. 가압류권자의 청구 채권이 1억일지라도요, 실질적으로 배당할 적에는요, 가압류권자들이 5천만 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억, 3억 청구할 수도 있다니,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 복병이야. 이래저래 알아봐도 모르겠어. 그럼 저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니까요, 저는 차라리 다른 거 하고, 아니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는 물건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그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 정리하면서 2부에서는 말이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유형이 있으면은 그런 유형의 물건에 제가 배팅 입찰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서 화면을 정리를 해서요. 일부 방송을 마치고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